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주간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시장을 볼 때 이제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정도 줄거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재료, 그러니까 긴축 문제, 그다음에 정책 문제, 뭐 인플레이션 문제 이런 것들이 한 꼭지가 있고,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팬데믹 상황 이렇게 이제 하나가 있을 건데 이런 내용들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 주요 지표는 조금 진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인데 국채금리는 2%, 10년물 기준으로 보면 2% 넘어갔다가 지난 주말에 1.9%대까지 밀려서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연준의 정책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2년물 국채금리도 보면은 1.6%까지 올라갔다가 1.47%대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2019년도 수준까지 금리가 올라왔는데 그때 수준으로 지금 과연 경기가 복원된 거 맞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속도가 둔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금리 자체가 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은 좀 진정되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라든가 FOMC 회의록 이런 것들이 금리가 가파르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겠구나 생각했던 최대폭, 그러니까 올해만 뭐 7번 금리 올리고 다음에 2분기에 바로 대차대조표 축소하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투자자들이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가 보다 이런 어떤 판단이 되면서 지표가 조금 이제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을 나타내는 건데 3월입니다. 3월에 0.25% 올릴 확률 64%, 0.5% 올릴 확률은 35.6%. 이게 이제 거의 8대 2까지 갔다가 이제 다시 조절되긴 했는데 어쨌든 60% 이상은 3월에 0.25%포인트 올릴 것 같다. 이런 쪽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파른 금리 인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보니까 존 윌리엄스 총재도 내년도 말까지 미국의 적당한 금리는 2%에서 2.25%포인트, 2.25%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8번 금리 올리는 거예요. 예, 올해 6번, 내년 2번, 또는 올해 5번, 내년 3번 해도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것도 금리 인상 속도가 느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올해 7번 올리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가파르진 않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안도감을 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물가가 좀 진정되기 위해서는 국제 유가가 빠져야 되잖아요. 유가가 95달러, 96달러까지 올라갔다가 90달러 수준으로 내려왔거든요. 이란에서 이제 수출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북반구가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뭐 이게 완전히 떨어지는 추세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란이 수출을 재개한다라면 이제 공급량이 좀 증가되면서 국제 유가 속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유가가 빠지면 에너지 관련된 지출이 조금 줄어들게 될 수 있어서 그 물가가 좀 잡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지표는 그나마 좀 선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종목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자막을 잘못 넣네요. 그러니까 주요국 그 데이터가 아니라 주요 종목 등락폭인데 이거 제가 뭐 보면서 하죠 뭐. 하여튼 주요 종목 등락폭인데 지난주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로 놀러 다니고 입구, 그러니까 폴로랄프로렌 4% 올랐고 윈 리조트, 이게 이제 리조트 여행 뭐 이런 종목이죠. 이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대번 에너지도 최근에 계속해서 매주마다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책 기대감이 있었던 캐터필러가 좀 빠졌고 이제 백신을 향후에 이제 팬데믹이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파이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JP 모건 금리 인상 속도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세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이제 JP 모건 빠지고 이렇게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사람이 좀 활동적일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좀 강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주도 좀 대체로 괜찮았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하락만 아니었으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주중에 좀 괜찮게 움직임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움직이는 종목들 성향으로 볼 때는 약간 이제 리오프닝 쪽 성향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견조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로 와서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제 하나금융, 삼성중공업, GS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고 NC소프트가 빠지고 이제 포스코가 빠지긴 했는데 사실 제일 주요 종목 중에서 제일 많이 빠진 게 NC소프트인데 3.6%거든요. 또 주요 종목 중에 제일 많이 올라간 게 금융주인데 1.8%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어떤 게 유난하게 셌다, 어떤 게 유난하게 약했다 이렇게 구분지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격차가 이제 고점과 저점가 낮다 보니까 불과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이렇게 넓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러니까 뭐 업종별로 보면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마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좀 격차가 벌어질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하나의 어떤 강했던 종목과 약했던 종목이 좀 바뀌려나 이런 어떤 생각을 투자들이 하면서 좀 소극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변화가 있었죠. 지난주에 이제 위메이드, 뭐 PSK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게임주 중에 일부,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좀 살아나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주 중에서 일부 좀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뭐 두드러지게 되게 약했다 싶은 종목군들, 물론 이제 개별 종목으로 보면 좀 있겠지만 코스닥 지수에 비하면은 지난주에 툭툭 치고 나간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그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올해 들어서만 거의 30% 빠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디지털 컨텐츠 종목군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나왔죠. 게임주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닥에서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라든가, 실적 좋은데 되게 안 가고 있었네 싶었던 종목이 PSK 같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낙폭과대주와 실적 대비 좀 가려져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이번 주에도 좀 이어질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리오프닝. 제가 우리나라도 사실은 화장품이 제일 강합니다. 제가 이제 화장품들 여기에다가 넣지는 않았는데, 리오프닝 플러스 다음에 이제 낙폭과대주와 실적 대비 싼 주식 이런 종목군들이 좀 돌아가는, 그래서 약간 종목 장세 조짐이 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종목 장세 이어지려면 걱정거리 하나가 좀 완화가 돼야 좀 움직일 텐데, 걱정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 긴축 이슈는 조금 진정됐는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러시아가 이제 침공하는 게 거의 뭐 확정적이다 이런 형식의 어떤 보도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과거 샘플을 보면 크림반도 당시 크림반도도 약간 지금하고 좀 모양새가 다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크림반도를 그때 당시에도 공교롭게도 소치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전격적으로 크림반도를 딱 접수를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렇게 이제 차지하는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크림반도에도 뭐 친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좀 반대도 있었고 했는데 별다른 어떤 사실 큰 저항 없이 그냥 러시아가 바로 접수를 해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이런 어떤 국제 정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결론만 보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시장 반응을 좀 보려고 하거든요. S&P 500 지수를 보면, 그리고 이제 이건 러시아 증시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러시아는 되게 빠졌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뭐 이제 그때도 막 제재하고 막 그랬거든요. 상황도 되게 비슷합니다. 그때 막 푸틴하고 오바마하고 막 90분씩 통화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결국에는 이제 접수를 해버렸었죠. 근데 그때 S&P 500 지수는 그냥 가던 길 갔어요. 가던 길 갔는데 러시아 증시는 되게 많이 빠지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도 그때 이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 물론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하고 크림반도하고는 조금 다르죠.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영향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또 곡창 시대고 하니까 경제적인 영향을 더 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 주식시장의 어떤 반응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게 반응하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전후에서의 이제 주요국 성장률 이걸 보면 러시아가 그때 이게 이제 2014년도잖아요. 그 일이 생겼던 게. 근데 보시면 2014년 내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땠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1분기만 그때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플러스 성장률이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대체로 2014년도는 이제 플러스 성장하는, 뭐 한 분기 정도 제외하고는 이제 플러스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그냥 쭉 성장률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만 이제 그때 좀 고전을 하고 그 외 국가들은 그다지 뭐 경제적으로 타격도 별로 없었거든요. 우크라이나는 난리도 아니었고,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성장률 보여드린 건데,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일부 국가가 좀 영향을 받는 정도?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추정은 가능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난주에 보여드린 표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겼을 때 이제 주식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뭐 평균 당일 낙폭 1%, 바닥을까지는 4.6% 정도 빠지고 기간으로 한 20일 정도 빠지는데, 회복은 그 2배 정도 되는 시간이면 이제 복원이 되더라.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최대치 얘기하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주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전이 걱정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는 투자들이 온갖 상상력이 총동원돼서 경제적 타격이 어떻게 되네 마네 뭐 이런 쪽으로 막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전 과정까지는 이제 조금 리스크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긴장도가 이어지면서 이제 매수와 매도가 조금 격하게 붙는 그런 구도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정을 좀 어차피 이거는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 또 지나갈 일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겁먹지는 말되 좀 당분간 좀 걸리적거리긴 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요한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주요국의 현재 코로나 상황을 제가 총괄로 한 표로 다 몰아넣은 거거든요. 잘 보시면 유럽 국가는 상당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두색으로 돼 있는 게 이제 감소하는 국가들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증가하는 국가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유럽은 뭐 아이슬란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벨라루스라든가 라트비아라든가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감소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라든가 이런 쪽도 보면은 이제 니카라과 정도만 증가하고 이제 남미 쪽도 다 감소하고 있고요. 아프리카도 모리셔스 정도 제외하고는 다 감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권 국가들이 좀 남아 있죠. 예, 아시아권 국가들이 좀 이제 몇 개가 절반 이상을 감소하고 있는데 동북아라든가 동남아 쪽에서 일부 국가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오세아니아는 뭐 피지 제외하고는 다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늦게 들어온 나라들 일부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증가하고 있는 뭐 우리라든가 뭐 홍콩이라든가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 대부분 다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정점 치고 내려오면서 다른 나라로 가겠구나. 또 이제 주말에 미국에서 나온 거 보면 하와이를 제외하고는 본토 안에 있는 지역은 전부 다 마스크 의무화를 폐지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종료가 된다라는 의미는 다른 건 떠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걸로 압축해서 보면 공급망 문제가 이제 연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꺾일 수 있겠구나. 그럴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수출 많이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출 환경이 개선되는 걸로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은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이제 연준의 정책 때문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지금 증가되는 국가들도 이제 이번 달, 다음 달 초반 넘어가면서 이게 아래 그래프 연두색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지금 다른 나라 패턴 봐서는 높잖아요. 그래서 요 그래프도 조금 계속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매수로 돌아왔죠.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선물, 현물,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 선물 전부 다 매수 쪽으로 돌아왔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되게 징그럽게 매도를 계속 했었는데 주간 단위로 이제 매수로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뭐 대대적인 매수는 아니지만 코스닥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안 팔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코스피는 매수를 재개하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면 그러니까 지난주 글로벌 펀드 보면 선진국 쪽은 자금 유입은 됐는데 되게 많이 줄었고요. 신흥시장은 유입되면서도 유입되는 규모는 좀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지갑 사정은 뭐 매도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변수들이 좀 이것저것 있으니까. 근데 이번 주에도 매수한다면, 특히 코스닥 매수한다면 외국인들은 연초에 진행됐던 매도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는 담는 쪽으로 넘어갔다. 그럼 이제 조금 더 시장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이 어떻게 돌아오느냐. 지난주에 반짝 한번 쉬었다 다시 파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월화 이틀 동안의 이 추이는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단계에 깔끔하게 정리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전에 소련 연방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소비에트 연방을 다시 재현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런 어떤 욕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서는 또 이제 나토가 위협받는 거를 또 반대할 거고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맞서고 있는 게 워낙 많고 또 주고받고 협상할 게 워낙 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종료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는 좀 적응도 해가 돼 좀 등락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와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던 게 좀 주춤했는데 채권 금리입니다. 이건 하여튼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 좀 주춤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요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요 동향들, 요 이제 채권 이 추이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제가 수정을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 10만 명대 나와서 이번 주에 좀 줄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제 꺾이는 숫자들이 언제쯤 나올 거냐. 그러니까 글쎄 바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주요국이 줄어드는 걸 보면 우리가 늘어나면서도 아 우리도 줄겠구나라는 식으로 자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확산세 수치 이것도 계속해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입이 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만약에 들어온다면 3월 이후에 이제 FMC 때까지의 변동성 이후에는 좀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런 쪽에 이제 기대감이 나올 수 있어서 이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종목인데 화장품이 제일 셉니다. 최근에 보면 리오프닝 쪽이 제일 세고 그 다음에 성장주 쪽으로 갈 거냐 가치죠.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 보면 게임주가 다시 살아나서 이쪽으로 다시 가려나? 그래서 2차 전지 게임주 뭐 이쪽으로 가려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치주가 최근에 성적이 좋잖아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이제 되는데 지난주에 성장주가 좀 회복이 나오면서 이 중에서 이제 다시 어느 쪽으로 기술적 반등이 다시 꺾일 수도 있는 거고 추세를 돌린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한번 빠졌다가 살아나는 종목군들이 연속성을 갖느냐. 근데 저는 그 바로미터로 이제 NC소프트를 한번 바로미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지독하게 길게 빠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NC소프트가 살아난다라면 이게 이제 더 이상 하락은 적어도 빠지지 않으면서 일정 수준의 반등이 진행이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성장주에 대해서는 이제 바로미터로 NC소프트. 사실 NC소프트를 성장주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데 요즘은 어쨌든 그런 게임주의 이제 어떤 흐름도 지수에 영향을 주니까 그걸 이제 기준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투자 주체별 매매 상위 종목. 제일 왼쪽이 코스닥 기관인데요. 펄어비스,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거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PSK라든가 신텍이라든가 SFA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2차 전지 게임 반도체예요. 다만 이제 이 옆은 외국인들인데 게임주와 이제 게임주 좀 매수가 좀 상대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업종 내에서 골라담기 이런 형태고요. 다음에 이제 코스피 시장, 그러니까 코스피 제가 기관은 뺀 게 기관에 약간 ETF가 많이 섞여 있어서 의미가 좀 약해서 제가 외국인들 것만 뽑았는데 하이닉스 지난주 외국인들 순매수 규모하고 하이닉스 한 종목 매수하고 되게 규모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구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카카오뱅크, 하나금융, 신한지주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외에 이제 크래프톤, HMM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하이닉스를 일관되게 매수하고 있다. 금융주를 좀 매수했다. 근데 NC소프트를 매수하기 시작했다. 요게 좀 특징이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게임, 반도체 요게 좀 들어가고 있다. 요런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요건 제가 수시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내용이 나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이번 한 주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말에 올려드린 그 트레이더들의 수다 방송은 좀 제가 좀 잘 정리를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쉬운 내용들 중심으로만 잘 정리했으니까 꼭들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